아버지에게 맞는 건 일상이고 오빠는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21세기 유럽 한복판, 바로 벨라루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 단 한 편의 유튜브 영상에 마음을 빼앗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같이 끓이며 다정하게 말하며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 그 이상하게 따뜻한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제 인생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녀 앞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지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일상은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가요? 1초만 투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디아입니다. 저는 동유럽 벨라루스의 브레스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인생의 첫 기억은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찬 부엌의 풍경이었습니다. 창밖엔 아름다운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을 때도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건 금기였습니다. 어린 저는 그것이 단지 어머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역 제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동네에서 남자다운 사람으로 통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말없이 탁자를 치거나 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말과 함께 손이 날아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럴 땐 저는 방 안 책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두려운 밤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어머니의 멍든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가정의 질서지. 여자가 조용하면 집이 평온해져.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당연한 일로 여겼고 어머니의 고통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게는 3살 터울의 오빠 세르게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지켜주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 날이면 몰래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오빠가 곁에 있을게. 그런 오빠가 20살이 되던 해 군복무를 위해 떠났습니다. 편지가 몇 차례 오고 전화를 몇 번 받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대로 전화를 걸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2명의 군 관계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이는 자살로 판명. 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고 적어도 저를 두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설명도 없이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 감정은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다 그런 거지. 남자라면 버텨야 하는 거야. 친척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들도 비슷했어. 다 겪는 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폭력에 익숙하고 침묵을 강요하며 남성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전공은 무의미했고 도시의 외진 서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감정 표현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웃는 것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퇴근 후 작은 원룸에 누워 유튜브 영상을 하나 틀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에는 한국 부부의 소소한 하루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영상 속에는 한 중년 부부가 김치찌개를 끓이며 나누는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파 좀 많이 넣어요. 아이고, 알겠어요. 당신 감기 들었나 봐. 목소리가 걸걸하네. 그 영상은 저에게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그런 말투로 대화하는 부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눈을 감아도 영상 속 말투와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런 삶도 가능한 걸까? 저런 나라에서 다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잠이 들지 못한 그날 밤, 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처음 입력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 한국 부부 문화, 한국 여성의 삶 같은 검색어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그 중에는 외국인 여성의 브이로그도 많았습니다. 그 영상들 속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식당에서 실수해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잘못에도
괜찮아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말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직장 근무가 끝나면 조용한 원룸에 돌아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온갖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일상, 한국 여성의 삶, 한국 사람들 친절한가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기. 검색 결과는 무궁무진했고 그 속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한쪽에선 빠르고 복잡한 도시 풍경이 펼쳐지고 다른 한쪽에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삶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본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수를 정색하며 꾸짖기보다는 먼저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었고 직장에서조차 서로를 이름 대신 주임님, 대리님, 같은 직함으로 부르며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화면들을 보다 보니 제 안에서 아주 오래 묻혀 있었던 감정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러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받는 것, 소소한 실수에 미소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존재로서 인정받는 삶, 그 모든 것이 저에겐 너무 멀고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더 이상 침묵하는 가정 속에서 제 잘못이 아님에도 매일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향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제가 소장하던 책, 옷, 액세서리 등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았던 일기장, 좋아했던 시집, 오빠와 함께 갔던 놀이공원에서 산 머그컵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한 단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스크바 경유 인천행 저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결제한 날 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탈출구가 보인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국 당일 어머니는 조용히 제 짐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 한마디도 없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선 꼭 따뜻한 사람을 만나렴.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비행시간은 길고도 낯설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갈아탈 때는 영어로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해 당황하기도 했고 비행기 안에서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한국 땅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공항 내 곳곳엔 안내 표지판이 정돈되어 있었고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저에게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도움을 제안한 건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피로와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지나치는 거리의 풍경,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질서정연하게 정차하는 버스와 차량들,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안전하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정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 한국어가 부족한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웠고 다문화 식당과 시설이 많아 생활에 적응하기 쉬웠습니다. 작은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지내며 첫 일자리는 다문화 거리 근처의 김밥 전문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고 처음 보는 저를 낯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어는 잘 몰랐지만 몸으로 하는 일은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실수했을 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밥을 말다 김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재료를 흘린 날도 있었고 주문을 헷갈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함이 아닌 웃음과 손짓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이건 내가 도와줄게요. 처음엔 그 말들이 너무 낯설어 믿기 어려웠습니다. 진심인가? 시험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이 그렇게 반복되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문을 실수한 저에게 사장님이 건넨 말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나디아 씨, 여기선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벨라루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꾸짖지 않았고 손찌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기다려주었고 서툰 미소에도 웃음으로 답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란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안산의 김밥집에서 일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한마디 하지 못해 실수도 많았고 손님들의 반응에 긴장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은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조금씩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매일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밥집 단골 손님이었고 늘 점심시간쯤에 들어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유부우동,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 말없이 핸드폰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유난히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리만치 그 사람의 존재가 제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많아도 그 사람이 있는 날엔 뭔가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제 마음도 덜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유자차 대신 작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종이컵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웠죠? 손이 좀 많이 차네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이 차다고 말해준 건 그저 사람으로서 저를 바라봐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유자차를 한 잔 더 시켜 제 자리 근처에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즈음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안산중앙공원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산책은 저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안함, 안전함, 그리고 아주 조금의 기대감. 그의 이름은 도진 씨였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저는 벨라루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도진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게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 앞에서 진짜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서툴렀지만 그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을 피하며 말했지만 도진 씨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손에 기대어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1년쯤 지난 후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큰 결혼식도 양가 부모님의 축복도 없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폭력과 침묵이 아닌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된 날이었습니다. 도진 씨는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했고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처음 타는 지하철은 조금 복잡했고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에 당황한 저는 다른 사람과 부딪혀 음료를 쏟고 말았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그 음료는 어떤 여성의 옷에 튀었고 그녀는 저를 쏘아보며 한국어로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당황한 나머지 영어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게 무슨 태도예요? 라고 말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도 나는 외국인으로 혼나게 되는 걸까?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중년 남성이 조용히 일어나 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여성에게 대신 사과하고 손수건을 꺼내어 닦아주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불편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의 실수에 매몰차게 비난받던 나라에서 살아왔던 저에게 누군가의 괜찮아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 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지하철 타기 전에 내가 노선도 앱부터 알려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스스로 검색해보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실수해도 다시 배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그 평범함이 제겐 너무도 특별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진 씨가 끓여주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잘 잤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에 저의 마음은 고요히 풀어졌습니다. 그 말 안엔 다정함과 관심,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김밥집에서의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계였지만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손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오늘도 웃는 얼굴 보기 좋네요라며 말을 건네고 가게 사장님이 나디아 씨 없으면 우리 식당 큰일 나요라며 웃어주시는 그 순간들에 저는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도진 씨와의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그래서 더 따뜻합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도와주고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줍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며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공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조용히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 실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향한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볼 때마다 작아졌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 움츠러든 어깨,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표정.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으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군가가 제게 말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며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의 연락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께 음식 사진을 보내드리고 어머니는 맛있어 보인다는 짧은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예전에는 단답형이던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고 어머니도 이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도 요즘은 전보다 좀 조용해졌어라는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더 이상 맞지는 않는다는 뜻일 뿐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요. 이 조용하고 따뜻한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잠드는 밤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저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 목표를 위해 저는 한국어 공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난 후엔 교재를 펴고 모르는 단어를 적고 다시 소리 내어 읽습니다. 때론 틀리고 가끔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젠 그런 과정이 낯설지 않습니다. 실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진 씨는 늘 말합니다. 나디아 씨,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응, 나 진짜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디아는 지금 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을 모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나디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폭력을 일상처럼 견뎌야 했던 그녀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여정. 여러분이라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나디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